먼저 제주항공 피해자 분들께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국이 참 큰 위기를 겪고 있어요. 다들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또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민들레 같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민족이기도 해요. 우리가 1910년에 나라를 빼앗겼고 35년 뒤에 우리나라를 되찾았잖아요. 그런데 35년이면 세대가 3세대입니다. 그 3세대 동안 세상은 참 많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굉장히 닮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전국이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혼동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우리만의 그런 기준이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으로는 저기 한국이 위기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볼까 해요. 제가 일단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그거는 제 블로그에도 써 놓았습니다. 제 블로그는 blog.naver.com 그리고 슬래시 하신 다음에 아우리오베 하시면 있는데요. 일단 정리하면 우리나라가 위기인 이유는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위기라는 단어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회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변화하면은 정말 잘 될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생존하는구나. 그게 깨닫는 게 우리의 그런 본능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해서 생존하려면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병을 갖고 있으면 그 병의 원인을 고쳐야만 회복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심방세동이라는 병을 좀 오래 알았는데 그 병의 원인을 의사들도 몰랐어요. 정말 많은 큰 병원들을 다녔지만 그 원인은 제가 직접 리서치를 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저의 깊은 우울증이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의 근원, 그런 원인을 고치니까 제 심장은 괜찮아졌어요. 다행이죠. 제가 군대에서 그 심장이라는 그런 것에 겉만 보고 심장 수술을 했다가 잘못되었으면 아마 지금 살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얼마 못 살 것 같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군대에서도 잘 살아서 이렇게 당신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네요. 책도 써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기인 이유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생각엔 이래요. 자산 그리고 리스크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결과는 생각의 결과인데 그 생각을 잘못하면 결과도 잘못됩니다. 제가 투자를 해보면 그걸 완전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살짝만 판단 오류를 내리면은 결과가 잘못돼요. 그래서 항상 사실을 직시해야 되고 진실을 직시하고 판단을 정확히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그 생각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결과를 이루어내요. 이미 30대, 40대 뭐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매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한 지성인들을 만나보면, 그 나이가 어떻든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봅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변화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꽤 되실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변하지 못하는 사람은 약자일 뿐입니다. 혹시, 저 말씀은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부채는 자산이 아니에요. 한국에는 부동산으로 성장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중국도 그랬고, 근데 그 부동산이 성장은 이제 끝을 맞았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포화가 되었고, 그 많은 아파트를 이렇게 들어가 살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인구는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이렇게 붐이었을 때는 그 부동산을 빚을 내서 샀었으면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빚도 자산이라는 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좀 주변에 많이 물어봤거든요. 여기서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 빚이 자산이라는 말은 부동산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빚은 자산이 아니에요. 빚은 없어야만 되고, 그리고 그 이영지라는 래퍼 아실까요? 이영지가 그러던데 돈을 빌린다는 거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다. 너 누구한테 돈을 빌린다는 건 그건 아주 잘못된 거다라고 하던데 그 젊은 친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제가 무슨 젊은 친구 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에게 돈을 빌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저도 호주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은 투자를 받아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투자를 받는다는 것도 돈을 빌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 그걸 내가 갚아야 되는 부채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분을 주더라도 그 빌려준 대가로 준 지분만큼 저의 이익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돈을 빌려서는 안 돼요. 혹시나 빚이 있으시다면 빨리 갚으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빚을 지고 계시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특히나 차 같은 그런 사치품을 할부나 빚으로 사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차는 그 차를 현금으로 세 대를 살 수 있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저는 뭐 슈퍼바이크든 뭐 어떤 자동차든 네, 다 현금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안 사는 게 나아요. 그리고 서울에도 굉장한 진짜 큰 부자들, 천억 이상의 부자들은 정말 굉장히 오래되고 검소한 차를 오랫동안 사는 걸 알 수 있어요.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허세가 있는 분들이 비싼 차를 리스로 삽니다. 그리고 탈세를 하시는 분들이 비싼 차를 리스로 사죠. 그리고 연두색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허세예요. 허세에 당하지 마세요. 이렇게 속에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은 이렇게 물건에 빗대어서 그걸 인정을 갈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끝이 비참한 거를 아주 많은 사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근데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람들은 승자를 기억하고 패자를 기억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려면 빚부터 지지 마세요. 혹시 빚이 있으면 빨리 갚으시고 정당하게 가치의 교환으로 당신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면 그거를 이렇게 대가로 받으실 거예요. 빚을 내서 크게 하지 마세요. 이게 사업은 투자든 뭐든 간에 작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작게 시작하고 set the wheels in motion 이게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점점점 아주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키워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 투자를 하실 때도 한 번에 큰 금액을 빵 던지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아시는 게 아니라면 그 말인즉 아무리 뭐 몇십 년 동안 그 투자의 경험이 있다 한들 그래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들어가시고 점점점 늘려가시는 게 맞아요. 이게 시장의 타이밍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거는 투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되 작게 시작하시고 빚은 지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사업이나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리스크를 져야 되는데요. 이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리스크는 이게 번역을 하면 그냥 위험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리스크는 그렇지만 이게 반드시 져야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부자의 110에 생각하는 걸 읽어보시면 리스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어디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차를 타거나 뭐 그러면은 그 도중에 사고 날 수 있죠. 그 사고가 날 수 있음이 바로 리스크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 여행이라는 것을 위해서 그런 리스크를 감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업이나 투자에 적용하시면 아니면 자기의 커리어, 업에 적용하시면 다 똑같은 리스크거든요. 내가 이해하는 리스크만 지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저는 서울 부산을 오갈 때 비행기를 종종 이용했었는데요. 지금은 기차를 좀 더 이용하고 있는데 그 제주항공을 이용했을 때 이게 어느 날 그러니까 지연이 굉장히 잦았고 너무나 잦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막 3시간을 넘게 딜레이가 되어가지고 서울에 늦게 와서 수업을 못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나 절대 제주항공을 이용하면 안 되겠다. 제 꿈이 원래 고등학생 때 그 파일럿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민간 항공기 기장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렇게 시간 약속을 안 지키고 이렇게 기본이 안 된 데는 기체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기본도 안 됐을 거라 생각해서 제주항공 타면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얼마 전이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큰 사고, 역사상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났죠. 비행기가 폭발해서 거기에 있는 승객이 전부 다 죽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사고예요. 그거는 정말 그 기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이 되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고 일단은 또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요? 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오늘을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이해하는 리스크만 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리스크 하면 사람들이 high risk, high return 이런 말을 하시는데 이거는 남이 한 말이 이렇게 기억에 박혀가지고 내가 그 말을 뱉는 거예요. 이거는 앵무새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그걸 이해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high risk, high return은 이거 정말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리스크가 크다고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리스크가 크면은 그만큼 또 많이 잃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하실 때 레버리지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이 써놨는데요.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그리고 릭 고렌이라는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투자계의 삼총사였어요. 그런데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레버리지를 하지 않았어요. 잃지 않는 것에 집중하셨어요. 반면 그리고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내년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판매하셨잖아요. 애플 주식을 판매하면서 세금만 7조 원을 내셨어요.
그럼에도 그 애플 주식을 판매하셨다는 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시고 보유하는 게 목적이신 분께서 그렇게 판매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릭 워렌은 반면 레버리지를 굉장히 자주 사용해서 두 번의 큰 하락장이 왔을 때 많이 잃고 여전히 투자는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설에 남는 사람은 되지 못했어요. 삼총사에서 그 사람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크다는 거는 리턴도 크다는 거지만 그 반대 방향 잃을 수 있는 것도 크다는 말도 돼요.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이게 적용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성급한 일반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니 그거는 기억하지 마시고 리스크는 내가 이해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짊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 그런데요. 사업. 자, 제가 경제학, 전공이 여러 가지인데, 제 주 전공은 경제학이었어요. 근데, 어떤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시대에, 담화에 내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학에서 지구는 네모나다라고 말하면은 내가 그걸 동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수강을 하는 거고 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지구는 네모나다라고 시험 문제를 내면은 그게 맞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실은 지구는 구이더라도요. 근데 경제학을 공부하니 경제학에서 기업의 존재 이유가 이윤 추구래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래요.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 사업은 사람들의 생활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들의 생활을 낫게 해주시면 그 가치를 돌려받습니다. 그게 사업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 생활을 낫게 해주는 게 집중하시면 또 그 일이 당신에게 엄청 큰 보람을 준다면, 당신이 그걸 믿는다면, 그 일로 인해서 부와 자유 그리고 행복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자는 그런 거예요. 자유와 행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하고 두 번째는 문화적 미성숙인데 이거는 정말 말이 좀 길어요.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인은 관용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인데 그 단일 민족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약간만 달라도 그거를 다 끌어내리려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 관용은 선진 사회에 가면은 정말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 관용이 없으면 관용이 부재하면 선진 사회가 될 수 없어요. 이게 모든 것은 다 이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이런 사회에 어떤 문화가 그 안인데요. 그 문화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 사고방식이 결과로 드러나요. 우리는 껍데기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고방식은 굉장히 미성숙해요. 이거를 직시하고 이거를 고쳐야만 사회가 진정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고 일단은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이 안 되어서 큰 사고 나서 인명피해가 나면 잃는 거잖아요. 그런 큰 충격에 빠지지 않는 것들은 다 이렇게 문화, 사고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고방식은 우리가 교육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교육의 질이 결과를 다르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교육 시스템을 먼저 바꿔야 되겠지만 근데 교육 시스템 바꾸는 거는 그렇죠. 좀 복잡한 문제이니 일단은 저는 개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께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 자, 그리고 우리나라 미성숙한 문화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제 생각에는 integrity라고 생각해요. integrity는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겉과 속이 같아야만 그 위에 무엇을 짓든 간에 그게 지속될 수 있어요. 이 integrity는 제가 행복시연 영어 필사책 행복시연에도 설명을 해놓았고 인테그리티는 우리나라 말에 없는 말이거든요. 그걸 번역을 하자면은 한 3개 단어가 나와요. 근데 겉과 속이 같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서양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에 대한 무지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어떤 일단 전공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대학교를 갈 때 점수에 맞춰서 가요. 그런데 그 점수라는 것은 누군가가 교과서를 쓰고 그게 답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그거를 외워가지고 답을 찍습니다. 근데 그 교과서가 틀렸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점수랑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랑 그랑 뭔 상관인가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다. 정말 똑똑한 분들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한 분들께 자신이 뭘 좋아하고 어떤 일을 잘하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하려면 기본이 되려면 우리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자, 이거를 좀 고려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생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